김은지의 인터뷰입니다. 뜨거운 정치 현안 그 분야 최고 선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아까 예고해드린 것처럼 1부에 이어서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한겨레 21의 김한 기자 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활기차게 인사하면 안 돼요? 안 있었던 거 안녕하십니까? 처음 오는 것처럼 되게 네. 어색하게 하지 마시고 1부에 이어서 우리 김민하 평론가 오셨는데 나는 인사 앞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또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 원래 화요일에 그 장윤선의 취재 인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장윤선 기자가 오늘 설특집 녹화로 시간이 좀 맞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2부까지 같이 하게 되었다. 장윤선 없는 장윤선 코너네요. 아, 그래서 이름도 바꿨습니다, 네. 코너는. 아, 그리고 저희 1부에서 임금님께 캔디님께서 설 선물로 한가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막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놔드렸으니까 네. 저희 맛있게 먹으면서 감사한 마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드시죠. 드시죠. 이에 붙을 것 같아요. 아니, 네. 벌크업 누가 보내줬다는데 그거를 또. 네. 뭐 보내준 건 보내준 거고. 벌크업 좀 하시죠, 이걸로. 제가 받은 것도 아닌데요. 아니, 저희 모두에게 해주신 네. 건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상민 1침을 사실 저희가 김민하 평론가랑은 잠깐 아까 1부에서 다뤘는데요. 특히나 한겨레가 단전단수 대상 회사였잖아요. 그렇죠. 화장실 물도 못 내릴 뻔했죠. 그런 차원에서 이 재판 결과는 좀 남다르게 보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요새 뭐 하도 뭐 무죄 공소기각 막 이래갖고 유죄가 나온 것만 해도 일단 첫 감정은 아유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다행이다. 응. 이게 이제 구형량에 비해서 너무 적고 이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인정이 됐는데 7년이 나왔다라는 거는 뭔가 양형 체계가 흔들렸다 이런 그러니까 양형 범위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이제 말하자면 예전에 이제 내란 예비 음모랑 내란 선동으로 기소됐던 예.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 예비 음모는 무죄 판결이 나고 아. 내란 선동만으로 9년이 났어요. 9년. 네, 근데 그걸로 9년인데. 네, 내란 선동이 9년인데 이게 내란죄가 이제 말하자면 양형 단계들이 있는데 예.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근데 인정이 됐는데 7년이다. 이거는 사실 좀 이게 맞진 않는 형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댓글창에 한덕수가 억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써주신 분들이 계시던데 이 재판부마다 굉장히 널뛰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좀 국민들한테는 이게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한덕수는 23년, 이상민은 9년이라고 하는 것인데 7년. 죄송합니다. 예. 김민하 평론가님 한가 괜찮으신가요? 맛있네요. 저도 이따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김민하 공화국이라면 1000년을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긴 하셨거든요. 700년에 다른 걸 다 더해가지고 200년, 100년 더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700년, 징역 700년. 그다음에 직권남용은 지금 무죄지만 유죄로 200년. 네. 그다음에 증거인멸 100년. 이렇게 해가지고 네. 1000년. 1000년의 유죄. 예, 증거인멸 왜 100년밖에 안 줘요? 너무 약소한 거 아닙니까? 1000년을 맞추려고요. 아, 1000년의 유죄. 용이 되겠네요. 용. 지금 아까 박완규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박광규가 1000년이 가도 자, 김민하 난 너를 평론가 석방 안 해줘. 예, 서승아님이 슈퍼챗까지 쏘셨네요. 김민하 평론가 응원합니다. DM 말까지 아니, 제가 안 읽도록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봤는데 많이 유튜버스러워졌네요. 예, 먼저 이건 유튜버시죠. 자포자기 한 거예요. 방송계에서 퇴출돼가지고 더 이상 지금 뭐 평론가도 아니었는데. 네. 예, 근데 지금 사실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이게 연이어지는 공소기각과 무죄 때문에 윤석열 씨에 대한 2월 19일 내란죄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불안하다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뭐 한덕수는 혐의가 네.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들쭉날쭉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 많이 지적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건 다 이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동조하거나 그걸 함께했던 자들에 대한 판단인 거고 근데 이 모든 판결 내용에 지금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축 하나가 살아있는 게 있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란. 그거는 윤석열 등이 한 일은 내란이다. 다른 평가가 있을 수가 없다. 네. 네, 이것이 이제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뭐 형량을 가지고 이제 여러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에 대한 이 재판부의 판단은 내란이 맞다고 나올 거고 그러면 내란이 맞으면 내란 우두머리죠. 네. 내란 우두머리는 형이 2개입니다. 사형과 무기징역. 이 사형과 무기징역이고 만약에 이 아래로 가려면은 이유가 있어야 깎아주는 건데 예.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아무 이유 깎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실패했다. 지금 뭐 이게 실패한 걸 가지고 깎아주잖아요. 이 기수가 됐다고 돼 있어요. 오늘 이 판결에도 내란의 기수가 됐다고 돼 있어요. 기수에 이뤘다고 돼 있어요. 이 판단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경감사유 전혀 없다. 그 이거를 줄여주려면은 윤석열이 반성을 하고 있거나 무슨 뭐 초범. 뭐 아니면 초범은 이제 그 초범인 거는 이제 그 다른 영역의 의미인 거고 내란 우두머리인데 지금 그 초범은 다른 혐의들에 대한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재판에서도 쟁점이
윤석열 측의 주장이 그거였어요. 그 재판에서도 체포방해 혐의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재판에서도 이게 내란하고 다 연결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내란하고 연결되는 거면 내란죄 다루는 재판에서 다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기소한 거는 쉽게 말하면 이중기소 아니냐. 이게 또 이중기소 판결도 많이 나잖아요. 공소기각의 이야기죠. 예, 예. 이중기소 아니냐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안 받아줬어요. 내란 얘기는 내란죄 가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내란죄 이외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중기소가 아니요. 근데 나머지가 이제 뭐 체포방해 이런 거니까. 그걸 다룰 때는 그러면은 초범인지를 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란이 아니니까. 네. 예. 근데 뭐 김민아 공화국에서는 안 합니다 그런 거. 내란인데 무슨 초범이 어디 있습니까? 아 약간 기침하는 거 약간 연기인 것 같은데. 아예 한과가 네. 한과가 냄새가 엄청 좋아요. 여기까지 고소한 아. 냄새가 나네요. 한과가 여기 입속에 남아 있다가 지금 목으로 들어가는데. 아무튼간에 그런 거지만 그러나 내란에 와서는 우리가 다 얘기했지 내란에 초범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 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깎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형을. 그럼 최하가 무기징역인 거죠. 사형 무기징역 중에 뭐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럼? 김민하 공화국은 사형을 1000번 시킵니다. 사형을 한 번밖에 못 해요. 사형제 폐지에 동의 안 하는 거예요? 김민하 공화국이잖아요. 여기 대한민국은 사형제 폐지인데 그러나 사형제 폐지를 주장한다고 해서 형을 그러면 사형을 하면 안 되는 건 것이냐?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거는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집행에 집행하는 대해서.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 집행에 대해서는 이제 뭐 예. 왜냐하면 법을 바꾸면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형법에 있는 사형이라는 이 죄목 자체를 없애면은 그러면은 뭐 사형을 줄 이유도 없는 거고. 예. 뭐 미국에서 상징적으로 뭐 256년 이렇게 주는 것도 256년을 살아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1000년의 징역. OECD 가입 국가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1000년의 징역. 예. 그러니까는 그러게 아니라면은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제 사형제 폐지 효과는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사형 나올 것이다. 아니 근데 그렇게 하는데 예. 나머지는 이제 모르죠. 네. 아니 그 모른다고. 지기현이라는 특이한 판사에 달렸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사형이 나와야죠. 깎아줄 게 없는데 예. 일반적으로는 사형이 나와야 하는데 예, 사형이 나와야 지기현이라는 이 판사님은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켜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일말의 불안감이 있는 거지만 그러나 제가 또 좋은 얘기를 하자면 최하가 무기징역이다 이거는. 저는 지기현 판사가 막 살살살살 진행하다가 예 이제 선고하겠습니다. 예 사형입니다. 이러고 끝낼 것 같아요. 사형이고용? 예. 사형이고. 아이고요 변호인들 예.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오늘 맛있는 거 드십시오. 이러고 끝낼 것 같아요. 어떻게 맛있는 거 드실 수 있죠? 덕담해주는 거죠. 지금까지 음. 고생이 많으셨으니까 네. 앞으로 지금 가서 탕수육이라도 좀 드시고요. 네. 저 삼겹살에 소주도 한잔 하시고 네. 오늘 재판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술 먹으러 가야 되니까요. 피고인 이해하셨죠 사형이라는 거? 예 사형입니다. 예.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이상민 판결도 그래서 이상한 건데 이상민이 만약에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윤석열 그 바보 같은 거 내가 선배인데 나 막 부려먹고 나 그거 하기 싫었는데 진짜 그거 비상경 왜 하자 그래갖고 선배인가? 하여튼 뭐 선배인지 후배인지 뭐 하여튼 후배 같은데. 뭐 그렇게 해서 막 싹싹 빌었어. 예. 그러면 참작이 되는데 이상민도 그런 태도는 아니었잖아요. 예. 윤석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양형 사유에서 예를 들면 감형의 사유라는 게 없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은 법정 최고형에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양형 범위 안에서 윤석열이 아무것도 지금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예. 오히려 이제 그 재판에 대한 어떤 무시라든지 뭐 지연행이라든지 뭐 이런 걸 계속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구형은 사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확인해 보니까 이상민 전 장관은 충암고 서울대 법대 직속 후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형이네요, 그러면. 네. 예, 그 이상민 이제 전 장관 같은 경우 오늘 또 그 7년형이 나왔는데 이렇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많은 논란을 사고 있거든요. 저거는 왜 저런 태도를 취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 양반 참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현직에 있을 때도 계속 부적절한 발언과 부적절한 어떤 태도 이런 걸로 맨날 논란이 되죠. 이태원 참사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을 저렇게 살아왔나 봐요. 저기서 어쨌든 15년 구형했는데 7년 나왔으면 기분이 잠시 좋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이게 본인이 판사 출신 아닙니까? 항소심 가면 좀 더 깎이는 거 아니야? 이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이런저런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기서 웃으면은 다들 그러면 저것 봐라 웃는 거 보니까는 이 판결이 아주 그냥 그 나쁜 판결이구만.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부담이 또 실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참 저 남의 눈치 안 보고 살아온 이 법조인 출신의 그런 민낯을 또 보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이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저 자리에. 네, 그래서 가족을 아마 봤던 것 같은데 그 딸이 이제 막 소리도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파이팅 그렇대. 네, 뭐 파이팅이요? 사랑합니다, 뭐 존경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마 가족을 보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김민하 평론가 말대로 최소한 공인으로 살아왔던 그리고 이제 지금 일으켰던 무리의 정도에 비하면 본인이 이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걸
이거는 인간으로서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 같은 건데 그게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태도죠. 그러게 말씀처럼 이태원 참사 때부터 이어져 왔던 일관된 태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 참 정말 모욕감을 많이 느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법원 이야기로 계속 좀 이어가 보면 근데 지금 이제 1년의 무죄와 공소기각 때문에 다시금 민주당에서는 법원 개혁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을 이제 다시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제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 그리고 대법관 증언법 같은 것들을 통과시켰거든요. 저희가 아까 1부에서 잠깐 재판소원은 이야기 나눴는데 대법관 증언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환 기자 먼저 좀 말씀 주시죠. 늘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늘려야 되는 논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적체되어 있는 사건의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의 증언이라기보다는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죠. 네. 대법관 수가 절대 수가 늘어나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대법관을 상징하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서울대 서우남인 거잖아요. 서울대 50대 남자. 예.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 구성의 다양성을 좀 확보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 법원행정처는 이거를 뭐 하나 늘릴 때마다 몇십억이 필요하다 뭐 이런 논리를 몇십억이 아니죠. 그런 논리를 대는데 사실 뭐 이거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고 사법개혁 관련해서 지금 이제 논의가 시작된 이래 계속적으로 해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준비도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는 훨씬 이제 말하자면 좀 그 논점, 쟁점이 적다.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는 방향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러한 법원 개혁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이재명 구하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 풀어야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사실 이재명 정권 초부터 계속 그 얘기만 하죠. 뭐 범죄자 대통령이다. 뭐 범죄자 대통령이 자기 죄를 없애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다. 근데 대법관을 늘리는 게 왜 논리가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의 이제 대법관들을 갈아치고 네. 그다음에 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다 이제 임명하는 그러한 대법관 구조를 만들어 갖고 뭐 대법원을 장악하는 거다 이런 건데 근데 이게 숫자를 늘리는 거지 추천 원리를 바꾸고 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대법원장 제청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그러한 대법관이 됩니까? 벌써부터는 조희대가 대법관 추천을 안 할 거다, 제청을 안 할 거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어요. 그 예전에 헌법재판관들 미임명했던 방식으로 내년 7월까지인가 임기인데, 예. 그 이제 사실 뭐 안 하고 뭉갤 수 있거든요. 형해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꼼수를 벌써부터. 법은 이제 저기 기한이 또 있으니까 2년 후부터 이 법안 처리되고 2년 후 3년간 이 몇 명씩 이제 늘린다 요거니까. 숫자. 예. 그거를 이제 그러면은 아마 국민의힘은 이런 스토리로 만들겠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쨌든 그 정년으로 퇴임을 하면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취향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해가지고 그 대법원장이 대리로 뭐 대법관을 또 이런 건데 그게 됩니까?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 이전에 뭐 조희대 대법원장 했을 때 뭐 법원행정처장은 그럼 누가 임명했습니까? 그냥 이게 그렇게 안 돼요. 이게 법조 엘리트의 세계라는 게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대법관을 늘리는 거는 원래 대법원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법원을 혼내줘야 한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런 말씀들을 막 하시는데 김한 기자님 그런 게 아니고 법원을 혼내주기 위해서 대법관을 늘리는 게 아니고 법원을 견제 목적으로 지금 대법관을 늘리는 게 아니고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숙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늘리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대법원이 본인들이 힘들어가지고 야 이거는 우리가 더 재판을 이렇게 맨날 재판만 하고 있었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양승태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상고법원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죠. 중간에 한 단계를 레이어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여기서 걸러내게 해야 된다. 근데 상고법원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입법을 해야 되고 뭐 이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정권이 필요한 일을 해주자. 그러면은 상고법원을 해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게 사법농단이잖아요. 재판 거래하려고 했던. 네. 그러니까 대법원이 원래는 힘들어서 그러면 대법관을 늘리든지 상고법원을 두든지 아니면 상고법원과 뭐 비슷한 뭐 그런 걸 하든지 뭐 이런 옵션들이 있었던 건데 상고법원은 뭐 안 되는 것이고 결국 이제 대법관을 늘리는 것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관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대법관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경무를 좀 줄여준다. 그렇죠. 그 재판만 하는 기계가 돼가지고 대법관들이 재판 기계들이 돼가지고 재판 외에는 아무것도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이상한 판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데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제도가 처음 도입하면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충분한 어떤 그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운용의 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당장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죠. 대법관이 늘어나는 것도 이제 부담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부담이 있을 수가 있냐면은
하급심에서 이제 하던 사람들이 승진해가지고 대법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예. 얘기하면 그런 구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급심에 에이스들이 갈 것인데 그러면 하급심이 좀 약화되지 않아? 이게 있고 아. 여기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냐면 대법관마다 이제 재판 연구관들이 붙어야 돼요. 예. 재판 연구관들이 붙어야 되는데 이게 늘어나면 재판 연구관도 그만큼 많이 필요하겠죠. 예. 근데 그것도 하급심에 판사들이 가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는 그럼 하급심의 기능이 약화될 수가 있는데 그럼 요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지금 이제 2년인가 기한을 두고서는 이제 늘리는 거잖아요. 예. 그 2년 동안 그것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라든가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또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개혁 그러니까- 얘기만 계속해 오늘. 아니요 다른 이야기로 네. 넘어가셔야죠. 네. 하시고 싶은 네. 이야기. 그러니까 준비하신 거 있으신. 하급심 한 1,000명 늘려야 돼요. 하급심 아니 여기 천년 징역 주고 여기 아, 1,000명 실제로 늘리고. 추계가 그래요. 아. 그러면 추계가 그렇고 난 10,000명 그럼. 네. 그 하급심을 엄청 전문화해서 대법에 예. 올라가는 사건을 그렇죠. 줄여야 예, 되고 예.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실질화가 필요하죠. 이제 또 이제 그러니까 법원에서 하는 반대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원합의체 판결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예.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전원합의를 올리는 사건도 줄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전원합의를 올리는 사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법원을 분야별 전문성을 두는 이제 말하자면 부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등등해서 많아요. 이 해야 되는 일들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희대 코트가 의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말하자면 논쟁이 된다. 그러니까 논의를 같이 할 수 예, 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의견 자체가 없어요 지금. 즉 그러면- 반대. 그러니까 안 된다고만 하는 거예요. 네. 대법원 청사를 더 줘야 이게 새로 줘야 된다. 그러려면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 아. 그 장소는 꼭 서초동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법 청사 이런 거를 막 구조를 변경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새로 줘야 이런 억지 논리를 들어갖고 이제 반대만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얘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딱 뺏어갔어요. 뭐 그렇다. 두 분이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으셔서 친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사실 제 주변에도 고위법관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시면 주변에 고위법관이 있어요? 이게 취재원들로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사실 다른 부럽다. 이재명 정부의 어떤 사법개혁안을 비판하더라도 대법관 증언은 다 찬성하시던데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법개혁의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리스트업을 해보면 우선순위 목록이라는 거를 짤 수 있을 텐데 거기서 저는 이 재판소원보다는 훨씬 그러니까요. 이게 말하자면, 전선이 훨씬 더 위에 있는 있어요. 위에 있는 이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가는 것 자체가 법원에도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하급심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하급심이랑 재판연구관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거는 이제 모든 조직이 인원이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 사실 반대할 필요가 없는 조직이 커지니까. 조직이 커지니까 뭐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이거를 오늘 조희대 대법관이 뭐 출근하면서 한마디로 또 뭐 약간 정쟁화하는 발언을 했던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뭐 개혁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혁을 하려면 이거 개혁 논의에 동참을 하려면 안을 갖고 와야 된다. 개혁 당할 수밖에 없는 시간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로스타일님이 어머 이 조합 좋다. 그리고 FIN님께서 친구 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두 분의 사이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사법개혁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김한 기자님이 하셨으니까 네, 사법개혁만 하시죠. 정치 현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호사도 아니고 사실 뭐 우리한테 이거 왜 물어봐요? 그럼 정치인이에요? 정치 현안은 왜 이야기해? 한 명은 기자고 한 명은 백수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기자 둘만 모여갖고 사법개혁을 1시간 얘기했어요. 예. 그만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아젠다죠. 데일리로 사법개혁에 대한 학습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요? 혹시 못하셨다는 말씀 있으시면 더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사법개혁. 아닙니다. 예. 네, 얼마 전에 표지도 한번 썼었는데 사법개혁. 한겨레 21에서 네. 우리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에요. 김민하 공화국에서는 1000년, 만년 징역 나올 수도 있다라는 주의 물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정치 현안 들어가 보죠. 오늘 원래 사실 빅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이었는데 오찬이 취소가 됐어요. 아까 일부에서 잠깐 김민하 평론가 여쭤봤으니까 먼저 김한 기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저께부터 그 얘기들이 있긴 있었어요. 깬다? 아니 깬다가 아니라 네. 야 이게 장동혁을 만나주는 게 아니라 정청래를 만나려고 장동혁을 껴오는 거 아니야? 끼워놓는 거 아니야? 이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데코레이션이다. 예,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전국의 주도권이나 키로 보면 근데 정청래만 사실 만나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양새를 또 연출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앞에 있었던 뭔가 갈등이나 이런 구도들이 뭐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논의의 모든 거의 촉발점은 장동혁이 제안한 거잖아요. 우리 만나자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그러면 이제 정청래까지를 해서 만나는 건데 오케이를 했고 그럼 만나야 되는데 지금 오늘 오전 10시 넘어서 재고해보겠다 처음에. 예. 최고위원들이 가지 말라네. 뭐 이렇게 나오고 한 11시 정도에 이제 본인이 안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11시 넘어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친구 사이에서도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밥 먹기 직전에 네, 약속 너는, 깨고. 예를 들면 너는 여의도에 있고 나는
삼청동에 있는데 우리 12시에 밥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11시에 여의도에 있는 애가 나 오늘 못 갈 것 같은데 이러면 친구 사이에서도 며칠은 연락 안 받아요. 더군다나 출발했는데. 예. 네. 아, 게다가 요리 이미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청와대 그렇죠. 요리사분들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먹어요? 저라도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한번 시식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환경. 조식. 이런 조식. 그러니까 근데 워낙 장동혁 대표가 일반적인 술을 뛰어넘는 술을 거의 두지 않습니까? AY와 바둑 두는 바둑 기사처럼. 도저히 여기다 왜 돌을 놓는 거지? 이런 수술을 막 상대를 당황하게 하는 수다. 그렇죠. 일부러. 예.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사실 정치의 이세돌이다.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포자기. 예. 자포자기죠. 예, 그러니까 이세돌한테서 이렇게 항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이세돌도 이제 제가 한 충암 주장이 출신으로서. 예. 여기 또 충암 패밀리시거든요. 하여튼 뭐 아까 이상민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뭐 하여튼 뭐 알 수가 없는 수다. 예. 알 수가 없는 수다.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나라도 먹으러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김민하 평론가의 말을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한 번쯤 먹어보고 싶습니다. 청와대 밥이라는 거는 얼마나 대단할까. 네, 한 번쯤 먹어보고 싶은데 이제 제가 당선되고 이럴 일은 없으니까 그것이 좀 아쉬운데 네. 구경이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치의 ABC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여당이 어떻든 무슨 이유가 뭐든 무슨 맥락이 있든 그냥 예. 가야죠. 그냥 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는 참 나쁜 장동혁이었지만 오늘부로 좋은 장동혁이야. 그러니까 최소한 여긴 최소한이죠. 마지노선. 오늘부터는 좋은 장동혁이야. 왜? 예. 이게 무슨 뭐 음모가 있고 뭐 나를 들러리라고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민생과 국익을 위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갔어. 왜? 그게 잘못됐어. 이렇게 가야죠. 그리고 거기서 나는 심지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죠. 나는 국익과 민생을 얘기하려고 이 정도 리스트를 갖고 왔는데 자꾸 밥 맛있냐는 질문만 하더라.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또 뭐 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냥 안 간다. 그냥 내가. 그게 정치력이죠. 정치력인데 그런 그림을 충분히 연출할 수 있고 일각에서 장 대표 단식 그거 특검 요구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한동훈 때문에 굶은 거야. 이런 시각이 있는데 봐라 내가 단식하고 굶으니까 대통령이 나 만나주지 않냐. 그래서 내가 특검 다 받으라고 했다. 근데 대통령이 안 한댄다. 나는 그러면 또 굶을 수도 있다. 또 굶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정치력이 이만큼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하기 좋잖아요. 그리고 코에 그거 또 올까요? 그러면 네. 둘을? 뭐 말하자면,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도 뭐 비판하고 뭐 관세 얘기도 하고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막 가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도 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장동혁의 머릿속에는 한동훈, 배현진, 오세훈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만약에 한동훈이 댓글 어떻게 달았는지 한번 보실래요? 뭐 이런 거를 하면 얘기를 막 할 수 있는데 막상 다른 콘텐츠가 없어요 지금. 수사 의뢰를 이야기하겠다 거기서. 네. 그것도 좀 신박하긴 하네요. 네. 할 수 있는데 그거 없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요새 돌아가는 어떤 그 국민의힘 알고리즘에서 이제 의심을 해보면 뭔가 고 박사님의 개입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고성국 그래서 유튜버. 제가 오늘 고성국 씨 방송을 못 봤는데 고성국 씨가 방송에서 어떻게 해설을 하는지 지령을 내렸을 수 있다. 네. 장동혁이 이자는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뭐 들러리를 서고 있어요. 뭐 이랬을 수도 있겠죠. 안 봤지만. 왠지 보신 것 같은데 어투가 비슷한 것 봤습니다. 같은데. 어투는 제가 익히 알죠. 예전에 방송을 같이 하신 적이 있나요? 김한 기자님도 익히 알아요. 네, 저도 같이 방송을. 같이 방송했었죠. 아니 저는 방송한 적이 없고 김한 기자는 방송한 적이 1년 정도 같이 했었죠. 선을 되게 그으시네요. 아니 진짜 이거 사실이니까. 근데 김한 기자는 괴로웠어요 그때. 괴로울 때였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실 장동혁 대표를 이제 일종 명분 삼아서 정청래, 이재명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다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당청 관계라고 하는 것이 좀 여러 가지 갈등으로 비치는 게 꽤 있었거든요. 근데 강훈식 실장 같은 경우에는 또 공개적으로 브리핑하면서 대통령이 격려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말도 하던데 뭔가 수습을 하려고 하는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청 관계는. 수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합당 논란을 가지고 사실 나오면 안 되는 그림들이 계속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준철 변호사 뭐 이 추천 논란까지 가면은 사실은 이게 만약에 뭐 상대편에서 나온 논란이라고 보세요. 이게 그러면 위험한 수준까지 갈 수도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합당 논란과 연결해갖고 합당, 당권 그리고 이제 당청 관계 여기까지 갔으면은 어쨌든 합당을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전에는 안 하기로 하는 쪽으로 어쨌든 결론을 냈으니까 이제는 봉합을 싹 해야죠. 그래야지 무슨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청와대도 이 국정 운영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전에 대통령실이 사실 어느 정도 기자한테 얘기를 안 해주면 MBC의 그 보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죠. MBC가 지원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는 수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이제 갈등 얘기를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정청래 대표도 어제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보안 사건 관련해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보안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공소시효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한적으로는 허용해 줄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당은 자기들이 결정한 안에는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정리를 해서 예. 신문들이 다 들이받았다 이렇게 썼거든요. 한겨레는 안 그렇게 썼겠지만 네, 들이받았다 이렇게 썼는데 그게 사실 부담스러운 모양새니까 정청래 대표가 요거 포함해가지고 수습하려고 당은 그렇게 정리했지만 어쨌든 요안은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많이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톤 다운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절충하면서 이제 수습을 해나가는 단계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수습이 될 거라고 보세요? 되겠죠. 되겠죠. 수습이 왜 되냐면 여전히 대통령이 훨씬 세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아무리 그래도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가 전격적 제안을 했는데 19일 만에 철회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힘은 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결정적인 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화끈하게 동의하는 것 같지가 않아. 예. 라는 어떤 정서였고 그걸 못 이긴 거예요. 결국 예. 못 이겨낸 거예요. 예. 과정에서 실책들도 있었지만 그러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15% 이상 높게 견인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가 아무리 막 개인기를 막 펼쳐보아도 기량을 예. 펼쳐보아도 가만히 있는 대통령을 지금 못 이기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 구도로 갈 거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호재들이 있고 대통령 콘텐츠가 워낙 좋은데 예. 야 이걸로 지방선거를 해서 이기면 되는 거야. 아하.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고 근데 정청래 대표 처음에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이게 민주진영을 넓히고 호남에서 우리가 좀 질 수도 있고 부산시장이랑 이런 데도 또 후보 나오면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구도를 내가 정리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선의 대 선의로 이해하면 선의 대 선의로 뭐 이렇게 했는데 야 그거 필요 없거든 지금 이런 거 이렇게 된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사람들도 그래 그냥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민주당 당원들도 여론조사 해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선거 때까지는 이게 뭐 수습이 되고 봉합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우위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예. 내부 정리가 된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다 동의를 하면서 김민아가 나온 이 시사인의 이 방송을 그 당시 방송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가 언제죠? 왜 렉이 걸리셨어요? 이게 VH 테이프도 아니고 어떻게 돌려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내지 시청자분들이 예. 정청래 대표가 이제 제안을 했을 당시 19일 전. 예. 그렇죠. 그 주에 김민아 여기 나왔을 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뜻을 정확하게 읽고 계셨어요? 기억이 안 나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예. 나 혼자 웃네. 나 혼자서 농담을 하고 나 혼자 웃죠. 예. 이거 참 외롭다. 예.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날 청와대가 오락가락하고 막 그런 날. 예.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에 있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할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해왔을 것이다. 1. 그런데 2. 정청래 대표가 그날 그런 방식으로 이런 일정으로 지방선거 전에 이렇게 합당을 제안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청와대가 이제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3. 그런데 지선 전에 합당하는 거는 이게 지분 문제를 가지고 특히 공천 어떻게 할 거냐 문제 가지고 이거 싸움 난다. 그러면은 이 지방선거 전에 합당은 어려워질 수가 있다. 넷. 근데 요거를 다 이제 뚫을 수 있는 변수는 뭐냐면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다.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면 사실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정청래 대표가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도 없이 이걸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의 플랜에는 사실은 크게 힘을 안 실어준 결과가 지금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길이었어요, 사실. 그런 점들을 이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대로 이제 뭐 100%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이제 이건 안 되는 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안 실어준 그것은 분명한 건데 그럼 그렇게 하고 그러면 자 이제 정청래 지도부하고 나는 좀 상종하기 싫어 뭐 이렇게 갈 거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여기까지 요게 살짝 요렇게 왔으면은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우리 청와대는 당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전에도 그래 왔고 애초에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대표가 됐습니까? 그 당시에 뭐 소문으로는 박찬대 의원의 명심이 실려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실제 그랬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했겠죠. 저는 추정만 하니까. 근데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임기 초에 대통령이 맘먹고 밀면은 안 되지 않습니다. 임기 초에 어떤 대통령이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당에서 하는 거지 둔 거예요, 그냥. 이런 구조로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오다가
이게 정 안 된다 싶으면 지금 개입을 하는 방식인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놓고 보면은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주 전에 내가 맞췄다. 지금 이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맞췄다라고 아니, 저도- 얘기한 게 아니고 1번, 2번 두 가지 네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1번, 2번까지는 생각이 같았고 예. 그 저도 저희가 어디 나온 방송 찾아보십시오. 아, 나도 맞췄다. 지금. 근데 3번이 생각이 좀 달랐어요. 3번이. 아, 3번 생각이 좀 네. 달랐다. 3번이 저는 지방선거 전이 제일 잘 이제 말하자면 지분 정리를 할 수 있을 아, 때라고 오히려?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오히려 지방선거가 끝나고 뭐 이러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음.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앙금이 남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이미 지역을 한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음.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결정적으로 1, 2, 3이 어떻게 됐건 지금 저도 김민하 평론가랑 똑같이 4번 때문에 안 된 거죠. 아. 대통령이 힘을 안 실어준 거죠. 예, 우리 정치 천재 우리 김민아. 선재가 아니고 찐명 백수. 그러면 찐명 백수. 음. 전 명의 마음을 읽었다. 김민아. 만공 선생. 예, 망공. 네. 그거는 네. 나 자른 한겨레 TV의 네. 그 프로그램에 네, 만공 선생. 갑자기 또 나를 한겨레 TV에서 자르고 이제 구원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자, 조국 대표가 오늘 아침엔 또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출연해서 6.3 지방선거 반드시 출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양보 부탁할 생각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어떻게 좀 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민주당의 양보를 부탁하지 않을 거면은 어떤 선거 전략이 지금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국힘 제로 선거 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스탠스가 바뀐 건가요? 심지어 정의당의 길을 가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 스탠드가 바뀐 건가요? 그거 확인해 봐야 될 문제고, 지금 지방선거에서 예를 들면 국힘 제로를 만들려고 하면은 호남 제외한 이외의 지역에서 예. 호남 제외한 이외의 지역에서는 반드시 민주당하고 뭔가 선거연대를 하든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궐선거도 지금 대부분의 보궐선거 지역구가 사실 다 민주당 우위 지역구잖아요. 민주당 의원이 날아간 그 자리지 않습니까? 예. 거기 나가려면 당연히 민주당하고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말만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면 이게 잘못하면 조국 대표 호남 나가는 건가? 이렇게 될 수가 그렇죠. 있어요. 아하. 광주시장. 광주시장 국힘- 통합인데요. 이제 국힘 통합시장이에요. 제로 선거의 기조를 꺾으면 안 되니까 그 지역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광주 전남 통합시장으로. 근데 이 전체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호남에 예를 들면 보궐이라든가 네. 호남에 뭐 말씀하신 이 지자체장 나가는 게 과연 그 전선을 확실하게 만드는 일일까? 그 제가 볼 때는 정치적 판단이 상당히 이제 좀 이게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고, 예. 그게 오히려 자기 보신주의로 비춰지면은 지방선거 결과가 지금 조국혁신당한테 좋을까요? 저는 안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조국혁신당 제대로 지방선거 준비도 잘 안 됩니다. 음. 더군다나 합당 논란 이후에는 그렇죠. 조국혁신당은 더 안 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제 어차피 합쳐는 지겠네 이 생각은 남은 거거든요. 아. 근데 그 인상을 뚫고 조국 혁신당처럼 이제 조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약세인 정당이 선거를 치르기는 굉장히 어렵고, 예.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 대로 민주당과의 어떤 협의라고 쓰고 양보라고 읽어야 되는 어떤 지역에서 정도에서 이제 출마를 하고 거기서 이제 유의미한 성과 교두보를 만들고 뭐 이런 전략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전략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20여일 만에 민주당의 종속 변수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에는 그래도 뭔가 합당하는 건가, 선거연대를 하는 건가 이렇게 자력 갔는데, 정당으로 보였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갖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 21의 전국에서 조국혁신당이 의문에 이제 패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성과가 좋지 않을 건데 그 성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 이후에는 합당 얘기 또 해야 되잖아요. 지방선거 망했는데 합당 관련 협상을 하면 몸값이. 그게 잘 또 유리하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조국 대표 입장에서 이 이후의 합당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려면 이 지방선거에서 대표가 선두에서 가지고 뭔가 이 지방선거 성적을 크게 낼 수가 있었다 이런 서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죽는다기보다는 본인이 뭐 낙선하거나 하더라도 그런 게 차라리 난 거거든요, 이게. 근데 과연 이제 그 그림을 만들 의지가 있는 건지는 오늘 발언으로만 보면은 조금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좀 어둡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저는 상당히 뭐 정치적 미래는 어둡다라고 봅니다.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조국혁신당이 팬덤 기반이 굉장히 강한 정당인데 작은 정당이고, 근데 이제 이 팬덤 사이에 어떤 분화가 발생을 했어요. 이게 예를 들면 큰 정당 같으면 그게 이제 분파의 의견으로 치부할 수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지금까지의 당의 노선이라든지 운영도 그런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예.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어려워졌다. 조건이, 그러니까 지형이. 방금 나온
네, 요부도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야기 안 하고요. 끝으로 이것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참 저희가 고성국 씨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박선원 의원이 그 국정원의 이재명 대통령 당시 당대표였죠. 예, 가덕도 테러가 있었는데 이 테러의 배후에 극우 유튜버 영향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극우 유튜버가 이제 고성국 TV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고성국 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쪽,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저쪽 알고리즘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안 보잖아요. 잘 안 보니까 이제 모르는데 하고 제가 그거를 처음 현실 정치에도 힘을 발휘한다라고 느낀 게 언제였냐면 12월 7일인가 8일날 윤석열이 이제 비상계엄 직후. 예, 직후에 예. 그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담화 발표했잖아요. 2024년 12월 네. 7일. 그 날짜는 제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데 예. 그때도 그 전날 전전날쯤에 고성국 씨가 그런 예.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아. 그렇게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때 그 12월 달에 화제가 돼서 예. 고성국이 말하면 한다 뭐 이런 류의 기사들이 꽤 이제 쓰여졌는데 그때 이제 보면 고성국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고 지금도 이제 그 뭐 줄줄이 면접을 보내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아유 저러고들 있네 하지만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쪽 동네에서는 고성국이라는 알고리즘을 타야 뭐가 되는 거잖아요. 예. 뭐 그런 걸로 해서 그 시기열을 앞으로 당겨 보면 뭐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수 있죠. 아, 예.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첫 육성 입장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 전날인가 전전날 고성국 씨가 아, 예.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 야. 일목요연하게 국민들에게 입장을 설명해야 된다라는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뭐 체포를 저지할 때도 고성국 씨가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뭐 경호처를 동원해서 체포를 저지해야 된다. 뭐 옷을 벗어야 된다. 뭐 예, 이런 얘기를 저항하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실제로 했잖아요. 예, 그렇게 구치소에서. 예, 그렇게 된 구치소가 아니고 거잖아요. 감옥에서. 예. 참 그런 차원에서 고성국 영향력은 놀랍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의심이 그런 차원에서 되죠. 이 테러를 저지른 분의 이제 배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냐에 대한 거는 반드시 밝혀야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은 이제 뭐 혼자 뭐 한 것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혼자서 그 정도 일을 뭐 계획하고 이제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겠느냐라는 의심을 누구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지금 뭐 파악을 해봐야죠. 뭐 압수수색도 해야 될 것이고. 아, 강제 수사까지 고성국 씨한테 갈 수 있다. 뭐 고성국 씨에 대한 건지 아무튼 압수수색도 더 해야 될 것이고. 아. 근데 아직 밝혀져야 될 것은 오늘 이제 요 보고한 내용은 정보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것은 정보위에서 한 얘기는 그러니까 고성국 TV를 이 자가 이 테러를 저지른 범인이 봤다는 거고 평소에.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고성국 TV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도. 예.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다예요. 게다가 뭐 통화도 한 내역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근데 그런 것이 예를 들면은 일방적으로 뭐 팬 활동을 한 건지 예, 아니면 예. 실제로 어떤 지시를 받고 예. 요런 같이 모의를 하고 요런 것을 한 건지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예를 들면은 오늘 뉘앙스가 약간 변명문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데 그 테러 저지른 자에 예. 갖고 있던 변명문이라고 김진성 있어요. 씨. 예. 이거는 누가 쓴 거냐에 대한 얘기도 좀 하던데 뭐 당사자가 안 썼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정확히 모르죠. 근데 예. 오늘 얘기한 뉘앙스 중에는 그런 뉘앙스 있어요. 박선원 예. 의원이 얘기한 내용 중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예. 그게 그래서 이 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고성국 씨를 따라다닌 건지 아니면은 명확한 지시와 이런 어떤 이 음모가 있는 것인지 야. 요거를 밝혀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종류의 얘기다 이것은. 예, 무서운 이야기인데 방금 나온 속보에 따르면 국수본에서 가덕도 테러 사건 관련해서 국정원과 대테러센터를 압수수색했다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치 천재. 압수수색을 해야죠. 야, 이거 바로 맞추셨네요. 압수수색을 해야지 이걸 밝혀내죠. 방금 좀 놀라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 왜 제가 왜 놀랍니까? 내가 한 말 바로 맞았다 이런 저도 표정이었는데. 김민하 공화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놀라면 안 되죠. 예, 네. 두 분과 함께 정신없이 현안들 이야기해봤는데요. 스피디하게 다 짚어본 것 같은데 그래도 못 하셨던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못 다룬 이슈들이 꽤 있긴 하거든요. 아시죠? 아니 저 계속 일부부터 떠들고 있는데. 네. 필리버스터잖아요, 네. 원래. 네. 뭐 말씀해 주시죠. 윤 어게인 선긋기는 약속 대련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윤 어게인 하겠죠. 아, 한다. 네. 근데 그것도 약속 대련이니까 믿을 게 못 된다. 그렇죠, 네. 그거를 그러면, 예. 전한길 씨가 다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다 폭로하고 있으니까. 전한길의 제2건국 프로젝트는 유튜브 후발주자의 대형 프로젝트다. 아, 지금 고성국 씨한테 밀렸기 때문에 더 네. 세게 나간다. 네네. 야, 정말 거기도 치열하네요. 시사인 TV도 생각해봐야 된다. 아, 저희 더 치열하게 해야 되나요? 제3건국이나 뭐 이런 거를. 아니 근데 전한길 씨의 그 구상을 듣고 저는 약간 내가 표절당한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네요. 제2의 건국인데 이름은 제2의 건국인데 이게 제2의 건국이 아니고
거의 이제 홍길동이 저기 가서 예.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수준이거든요. 아. 윤석열이 그 나라에서는 윤석열이 어쨌든 간에 직무에 복귀한다고 표현했지만 윤석열이 왕이고 그다음에 임금인 윤석열이 그 무슨 해외 정복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몽골. 예, 뭐 몽골과 중국을 막 정보를 좀 해가지고 거기서 영토를 획득하고 새로운 영토에서 이제 지금 율도국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이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게 전환길 공화국이지 그게 아. 뭐 전환길 공화국은 아니지 전환길 나라지 입헌 군주국. 그래서 야. 윤석열은 입헌 군주. 예. 예, 윤석열은 이제 군주. 근데 이제 실질적 운영 권한은 아마 안 주겠죠. 아. 전환길이 총리나 이런 거로서 이제 운영하는 야 그런 신박한 생각을 야. 그래서 약간 제가 약간 이 김민하 공화국 컨셉으로 가도 되는 건가 내가 이런 생각이 그거를 모으세요. 공화국 이제 무슨 자금 해갖고 나는 한 맨날 모으고 있잖아요 내가 한 푼만 달라고 내가 1,000만 원만 모아보자. 예? 계좌번호 깔고 내가 그거 자, 맨날 김민하 모으고. 공화국과 전환길 공화국은 다른 곳이고요. 전환길 씨가 지금 김민하 공화국을 뺏겼다라고 하는 좀 충격적인 의혹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철저하게 좀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압수수색해야 드네요. 됩니다. 자, 압수수색을 해봐야 돼요. 네, 명절 앞두고 두 분과 함께 재밌게 정치 현안 다뤄보니까 좀 답답했던 이야기들도 좀 재미도 있고 좀 마음이 좀 풀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좋네요. 네, 덕분에 재밌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안 뽑아요? 나는 뭐지? 나는 성철? 지금 우리 일기 옥순으로 등장했던 지금 연락이 없더라고. 김한 기자가 나는 솔로에서 굉장히 이후에 어떻게 옥순들이 활약하고 있는지 계속 견제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저희 옥순 7기까지였고요. 다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옥순이 올 예정인데 어떻게 최종 결과가 날지는 나중에 3월에 통보하도록 그것도 하겠습니다. 막 그냥 옥순끼리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나는 영철의 앞날에 좀 변화가 네.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있습니다. 나는 이 대화를 지금 한 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좀 시사인 좀 보세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시사인을 내가 나온 것만 보면 되지 내가 왜 예. 열심히 보겠습니다. 예, 네. 다른 것도 보시도록 약속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월 12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